복수는 서두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거친 화전민 마을의 오두막, 여종은 어린 도련님의 손에 목검을 쥐어주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하루에 1000번을 휘두르세요. 숙부의 목을 베는 날까지 손바닥에 피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도필 대신 칼을 든 어린 주인과 그를 그림자처럼 지키며 암살 기술을 가르치는 미스터리한 여종. 전국에 뿌려진 현상수배 전단이 무색하게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멸문당한 자객 가문의 생존자였던 여종이 설계한 치밀하고도 처절한 10년의 기록.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멸문당한 가문의 도련님과 정체를 숨긴 여종. 그들의 처절한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눈과 귀를 모두 여십시오. 오늘의 야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고 안동 김씨 가문의 높은 기와 지붕 위로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붉은 연기가 사랑채 처마 끝에서 피어올라 칠흑 같은 하늘로 번져가고 담장 너머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칼날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쇳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어요. 서령은 어린 도련님 휘를 등에 업고 뒷담을 넘으며 떨리는 입술 사이로 맹세처럼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 몸이 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지켜낼 테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휘의 작은 몸뚱이가 서령의 등에서 낙엽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차가운 눈발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리며 지나갔지요. 사랑채 쪽에서는 김판술이 고용한 살수들이 가문의 하인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넘기고 있었고 하얀 눈밭 위로 검붉은 피가 번져가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우고 있었어요. 대감 어른이신 김재우는 이미 숙부 김판술의 밀고로 영모라는 씻을 수 없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포졸들에게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셨고 대감마님께서는 사랑채 대청마루 위에 비단 치마를 펼쳐 입으신 채 그대로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서령의 예리한 귀에 김판술의 날카롭고 비릿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꽂혀 들어왔지요. 적장자 휘를 어서 찾아내라. 그 아이가 품고 있는 청룡인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 김판술은 형님을 역적으로 몰아죽이고도 성이 차지 않아 어린 조카가 품속에 지니고 있는 가문의 보물마저 빼앗으려 온 집안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령이 휘를 업고 골목길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앞길은 벌써 검은 옷을 입은 살수방의 자객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뒷길 역시 횃불을 든 살수들이 마치 짐승을 몰듯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재빨리 방향을 틀어 북쪽 뒷산 쪽으로 몸을 날렸고 휘는 서령의 어깨 너머로 활활 타오르는 생가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흐느꼈지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살아계세요. 서령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도련님,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 적들에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등 뒤로 살수들의 외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서령은 평소 대감 어른께서 말씀하셨던 북쪽 절벽길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가시덤불과 바위투성이인 험한 산길을 서령은 마치 산짐승처럼 날렵하게 달려 올라갔고 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령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냐? 서령은 대답 대신 소매 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차가운 비수를 꺼내 손에 움켜쥐었고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3명의 살수와 마주쳤지요.
살수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칼을 번쩍 빼들며 비웃는 투로 말을 던졌습니다. 한낱 여종 주제에 도련님을 업고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서령은 조심스럽게 휘를 땅에 내려놓으며 도련님의 귀를 막아들이듯 나지막하게 명령했어요. 도련님, 지금부터 눈을 꼭 감고 계세요. 휘가 고개를 있는 힘껏 저으며 외쳤습니다. 싫어. 서령아, 너까지 다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지만 서령은 벌써 살수들 사이로 몸을 날리고 있었고 평소 대감댁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던 유약한 여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차디찬 살기를 온몸에서 뿜어내고 있었지요. 첫 번째 살수의 목에서 피가 샘물처럼 솟구쳐 올랐고 두 번째 살수는 가슴팍을 찔린 채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눈반 위로 고꾸라졌어요. 세 번째 살수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흑월의 자객이다. 어서 지원군을 불러라. 서령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마지막 살수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돌아가 목을 그었고 사내는 피를 토하며 절벽 아래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지요. 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선 채 피투성이가 된 서령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령은 서둘러 휘가 입고 있던 비단겉 옷을 찢어 일부러 가시덤불에 걸어두었어요. 추격하는 자들을 속여야 해요. 어서 이리 오세요, 도련님. 서령이 휘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 끌며 가파른 절벽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동굴로 몸을 숨겼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나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서령아, 너는 대체 누구냐? 어찌하여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알고 있는 거냐? 서령이 피 묻은 두 손을 차가운 눈 위에 씻어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몸은 본래 멸문을 당한 자객 문중의 마지막 남은 씨앗이었어요. 대감 어른께서 거두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도련님을 지키기로 마음속 깊이 맹세했답니다. 휘의 작은 발이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고 서령은 그 발을 제 품속 깊은 곳에 넣어 체온으로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지금부터 10년을 견디고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숙부 김판술에게 복수를 하고야 말 겁니다. 휘가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나는 지금 당장 숙부의 목을 베고 싶어. 서령이 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지막하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복수라는 것은 성급하게 서두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는 법이랍니다. 그 시각 한양에서는 김판술이 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랑채 탁자를 주먹으로 있는 힘껏 내리치고 있었지요. 이 무능한 놈들아, 어린아이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무엇을 한 게냐. 김판술의 신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도련님의 비단겉옷 조각을 발견했사옵니다. 아마도 떨어져서 죽은 것으로 보이옵니다. 시체를 내 눈앞에 가져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당장 전국 팔도에 수색대를 급파하라. 김판술은 청룡인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왕실 비밀 자금 지도를 손에 넣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동굴 속에서 서령은 휘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청룡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고 인장 밑바닥에 숨겨진 작은 장치를 발견했지요. 서령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인장의 핵심 부품인 여의주 조각을 빼내어 천에 곱게 싸서 품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고 빈 껍데기만 남은 인장을 휘에게 다시 건네주었어요. 도련님, 이 인장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제가 따로 보관해 둘 테니 염려 마세요. 휘가 배를 움켜쥐며 괴로운 듯 신음했습니다. 서령아,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서령이 동굴 밖으로 나가 눈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도토리를 주워왔고 돌로 으깨어 휘의 입 안에 넣어주었지요. 휘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꾹 참고 삼켰고 서령은 그런 휘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듯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서령은 여의주 조각을 깊은 계곡 바위 틈 사이에 봉인해 두었고 그 위치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도련님, 이제부터 우리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만 해요. 북쪽 화전민 마을로 가서 평범한 모자인 양 지낼 겁니다. 두 사람은 버려진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고 서령은 낮에는 거친 밭을 일구며 평범한 과부 행세를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서령은 죽비와 나무로 깎아 만든 목검을 휘에게 쥐어주었고 그때부터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지요. 도련님, 칼을 쥐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휘의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서령은 단 한 번도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휘는 이를 악물며 견뎌냈어요. 서령은 천문과 지리를 가르치며 한양의 지형을 그림으로 그려 휘에게 외우게 했고 휘는 밤마다 별을 보며 방향을 익혀나갔지요. 도련님, 복수라는 것은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해야 하는 법입니다. 서령이 장터에서 구해온 약재와 독초를 조심스럽게 배합하며 휘에게 은밀한 암살 기술을 가르쳤고 휘는 점점 날카로운 눈빛을 갖춘 무사로 변해갔어요. 10년의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갔고 휘의 키는 서령을 훌쩍 넘어섰으며 목소리도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화전민 마을에 김판술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대규모 현상수배 전단이 뿌려졌고 서령은 그것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지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련님. 휘가 처음 사람을 죽인 후 전신이 경련하자 서령이 진정시킴. 배신자들의 서신에서 김판술이 단양 일대에 토벌대를 배치했다는 정보를 얻은 서령은 정면 승부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단양 별서의 비밀 무기고 위치를 떠올림. 절벽에서 위장 자살로 위장해 강물로 뛰어들고 물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하류로 떠내려감. 강가에서 정신을 차린 휘는 서령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선언하고 단양 별서를 향해 어둠 속으로 달려감. 나레이션은 문장 단위로 줄바꿈하여 듣기에 편안한 옛날 이야기 느낌을 살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어느 날 화전민 마을 입구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김판술의 수하들이 마을을 에워싸고 광장으로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휘는 오두막 안에서 칼자루를 꽉 움켜쥐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서령이 휘의 어깨를 짚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참으셔야 해요. 저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둘만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수하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광장 한가운데 서서 칼을 번쩍 치켜들며 고함을 쳤어요. 안동 김씨 가문의 적장자 휘를 숨겨준 자가 있으면 당장 나서라. 고하는 자에게는 은자 100냥을 내리겠지만 숨긴 자는 일가를 멸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고 수하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내어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지요. 서령이 휘의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히며 나지막하게 일렀습니다. 도련님, 지금부터 벙어리 행세를 하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오두막 밖으로 나서자 수하 중 한 명이 다가와 서령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며 물었어요. 이녀는 누구냐? 남편은 어디 갔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게냐? 서령이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작년 겨울에 병으로 죽었사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불쌍한 것이옵니다. 수아가 휘를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서령은 재빨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독초를 섞은 술을 항아리째 들고 나왔지요. 나리들께서 먼 길을 오셨으니 이 술이라도 드시고 가시옵소서. 수아들이 술을 받아 마시며 입맛을 다시고 서령은 그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한 수아가 술잔을 비우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김판술 대감께서 요즘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셨다지. 청나라 상인들과 손을 잡고 약재 장사로 떼돈을 벌고 계신다더군. 옆에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감께서는 왕실 지하에 숨겨진 무기고까지 노리고 계시다네. 청룡인장만 손에 넣으면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더군. 서령은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며 술을 따라 주었고 독초가 섞인 술을 마신 수아들은 점점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애꾸 눈을 한 노련해 보이는 무사가 서령의 손을 붙잡으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이년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구나. 바칠만 하는 여인의 손이 아닌데. 애꾸는 무사가 칼을 빼들며 일어섰고 서령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오두막 뒤편으로 뛰어갔지요.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작두 앞에 선 서령이 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은 이런 것이랍니다. 서령이 제 손등을 작두날 위에 올려놓고 있는 힘껏 내리눌렀고 손등에 살갗이 찢어지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휘가 비명을 삼키며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서령은 피 흐르는 손을 애꾸는 무사 앞에 내밀었지요. 이제 보시옵소서. 이것이 무예를 익힌 자의 손이옵니까? 애꾸는 무사가 칼을 거두며 혀를 찼습니다. 미친년 같으니라고. 그냥 가자. 수아들이 마을을 떠난 뒤 휘는 서령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령아,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한 거냐? 내 손이. 서령이 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진정한 강함이란 적을 베는 것이 아니라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휘는 그날 밤 서령이 상처 입은 손을 싸매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 뒤 서령이 휘를 불러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 김판술이 지금 청나라 상인들과 손을 잡고 전국의 약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군사를 모으고 있답니다. 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한양으로 내려가서 숙부의 목을 베어버리겠어. 서령이 휘의 손목을 잡아 끌어 다시 앉히며 다이르듯 말했지요. 도련님, 거대한 바위를 부수는 법을 아세요? 정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바위 틈에 물을 부어 얼게 만들어 스스로 깨지게 하는 법이랍니다. 서령은 그날 밤 과거 자신을 따르던 정보 조직 그림자의 옛 동료들에게 비밀 전설을 보냈고 자작나무 숲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서령은 이미 동료들 중 일부가 김판술의 급력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휘에게 연막탄을 건네주며 숲속에 미리 매복해 있으라고 일렀지요. 약속 날이 되어 서령이 자작나무 숲 한가운데 섰을 때 나무 뒤편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령이 몸을 날려 나무 뒤로 숨었지만 사방이 이미 배신자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령, 김판술 대감께서 내 목에 은자 1000냥을 걸었다. 오늘 여기서 죽어라. 그 순간 휘가 약속한 신호에 맞춰 연막탄을 터뜨렸고 하얀 연기가 숲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지요. 휘가 검을 빼들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배신자 한 명의 가슴을 찔렀고 사내는 피를 토하며 휘의 발치에 쓰러졌어요. 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충격에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주저앉았고 서령이 재빨리 달려와 휘를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지금 흘린 이 피는 가문의 원한을 씻기 위한 첫 번째 제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휘가 떨리는 손으로 서령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목이 메어 물었지요. 서령아, 나는 사람을 죽였어. 서령이 휘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도련님께서 죽인 것이 아니라 도련님을 죽이려 한 자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랍니다. 배신자들의 품에서 나온 서신을 펼쳐본 서령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 안에는 김판술이 단양 일대에 대규모 토벌대를 배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령이 휘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도련님, 이제 숨어 지내는 것은 끝이에요.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단양 별서의 비밀 무기고를 찾아야 합니다. 휘와 서령이 단양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뒤에서 김판술의 추격대가 따라붙었고 두 사람은 절벽 끝까지 내몰리고 말았어요. 서령이 휘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마주 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믿으세요. 제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절벽 아래 거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고 추격대는 그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차가운 물 속에서 휘와 서령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하류로 떠내려갔고 서로의 체온으로 목숨을 겨우 붙들고 있었어요. 강가에 정신을 차린 휘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은 서령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서령아, 나는 이제 내가 지켜주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서령이 휘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어둠이 내린 산길을 따라 단양 별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단양 별서에 이르는 길은 10년 전 휘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그 길 그대로였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은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발해 있었어요. 휘가 별서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하는데 안쪽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지요. 노인은 휘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시옵니까? 이 늙은 종이 죽기 전에 도련님을 다시 뵙다니. 휘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려 하는 순간 서령이 재빨리 휘의 팔을 잡아 끌며 뒤로 물러섰어요. 별서 담장 너머로 철갑을 입은 기병들이 말을 타고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고 그 수가 100을 훌쩍 넘어 보였지요. 노인 집사가 무릎을 꿇은 채 바들바들 떨며 휘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제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사옵니다. 휘가 별서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방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어요. 김판술이 말 위에서 천천히 내려와 휘를 향해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조카야, 10년 만이구나. 그새 많이 자랐더구나. 휘가 칼자루를 움켜쥐며 이를 갈았지요. 숙부, 아니 김판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을 베어 아버님 영전에 바치겠다. 김판술이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허허, 기계는 제법이로구나. 하지만 내가 가진 청룡인장을 내놓지 않으면 이 별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서령이 휘에게 눈짓을 보냈고 휘는 품속에서 가짜 인장을 꺼내 김판술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게냐? 그렇다면 내가 먼저 철갑 기병들을 물려라. 김판술이 인장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서령이 별서 지하에 미리 장치해 두었던 화약에 불을 붙이는 신호를 보냈어요. 굉음과 함께 사당의 벽이 무너져 내렸고 먼지와 연기가 사방을 뒤덮으며 탈출로가 열렸지요. 하지만 불타는 대들보가 휘가 서 있던 곳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휘는 그 밑에 갇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서령이 재빨리 달려가 제 어깨로 불타는 대들보를 받쳐냈고 불길이 서령의 옷자락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가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휘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지요. 서령아, 너를 두고 갈 수는 없어. 함께 가야 해. 서령이 있는 힘껏 대들보를 밀어 올리며 외쳤어요. 도련님은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십니다. 어서 가시라고요. 그때 연기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나타나 철갑 기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김판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휘가 겨우 대들보 밑에서 빠져나와 서령의 손을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무너지는 별서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검은 옷의 무사들이 휘와 서령을 에워싸며 무릎을 꿇었고 그들 가운데서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검은 갓이 휘에게 다가와 품속에서 낡은 밀서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김제우 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만민회에 남기신 것이옵니다. 도련님을 앞세워 한양을 되찾으라는 명이셨지요. 휘가 밀서를 받아들며 아버지의 필체를 확인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령이 검은 갓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민회가 도련님을 진심으로 모시려는 것이요? 아니면 도련님의 이름만 빌려 쓰려는 것이요? 검은 갓이 서령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지요.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 아니겠소. 휘와 서령은 만민회의 본거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휘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기록을 읽던 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아. 김판술이 청나라와 손을 잡고 왕실 지하의 거대한 무기고를 열려고 한다. 서령이 기록을 함께 살펴보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무기고를 열면 나라 전체가 청나라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서령은 만민의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피던 중 의심스러운 서신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김판술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령이 휘를 급히 깨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만민의 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우리 위치가 이미 김판술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두 사람이 본거지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김판술의 살수들이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왔지요. 휘와 서령이 겨우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는데 뒤에서 김판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휘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내가 죽으면 도성 전체의 독이 퍼지도록 이미 손을 써놨다. 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서령이 휘의 손을 꽉 잡아 끌며 앞으로 달렸습니다. 본거지로 돌아온 휘가 검은 갓을 붙잡고 외쳤지요. 백성들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김판술을 막아야 해요. 검은 갓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도련님,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옵니다. 지금 나가시면 도련님마저 위험해지십니다. 서령이 칼을 빼들고 본거지 한쪽으로 걸어가더니 숨어있던 배신자의 목을 단칼에 베어 휘 앞에 던져 놓았어요. 도련님,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오직 백성들만 보시고 도련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휘가 검은 갓을 뿌리치고 칼을 빼들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가문의 복수보다 백성을 먼저 구하겠소. 그것이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요. 서령이 휘의 뒤를 따르며 달렸고 두 사람은 마을을 습격하고 있던 살수들을 하나씩 처단해 나갔지요. 휘의 검술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웠고 서령은 그런 휘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김판술의 추격대가 다시 따라붙었고 두 사람은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서령이 휘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마주 보고 말했지요. 도련님, 또 한 번 저를 믿어주세요. 휘가 서령의 손을 더 꽉 쥐며 대답했어요. 서령아, 나는 언제나 너를 믿었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폭포 아래로 몸을 던졌고 하얀 물보라가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폭포 아래 하류에서 정신을 차린 휘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초가집 온돌 위에 누워 있었고 코끝에는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에 앉아있던 서령이 재빨리 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도련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눈이 하얗게 먼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고 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구나. 김재우 대감의 아드님이 맞구나. 휘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어찌 저를 아십니까? 노인이 방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허가라고 하오. 옛날 왕실의 수서거이였지만 김판술 그 역적놈에게 눈이 멀고 쫓겨나 이곳에서 숨어 살고 있소. 허가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김판술이 지금 청나라 상인들과 손을 잡고 전국의 약재 유통로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소. 백성들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병들어 죽어가고 그 역적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권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소. 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약재 장사를 끊어놓겠습니다. 허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휘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의 아드님이시라면 그럴 수 있을 거요. 내가 도와드리겠소. 그날 밤 서령이 허가의 약방 지하로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령아, 오랜만이구나. 촛불이 켜지자 백발의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고 서령은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승님, 아직 살아 계셨군요. 무명이라 불리는 노파가 서령을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내가 지키려는 그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너는 더 강해져야 한다. 그 꼴의 마지막 오이인 환영검수를 이제 내게 전해주마. 서령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무명은 서령의 손을 잡아 자신의 이마에 댔어요. 환영검술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으로 느끼는 것이다. 상대의 살기와 움직임을 온몸으로 감지하여 먼저 베는 법이지. 서령은 그날부터 밤마다 지하에서 수련을 이어갔고 점점 눈을 감고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허가가 휘를 불러 약방 안쪽으로 데려갔고 온갖 약재들이 가득한 선반 앞에 세웠지요. 도련님,
독을 다스릴 줄 알아야 적을 제압할 수 있소. 그리고 사람의 몸에 있는 혈자리를 알아야 칼 없이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소. 휘는 허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온갖 독초와 약재의 성질을 외워나갔고 사람의 몸에 있는 혈자리를 손끝으로 찾아내는 법을 익혔어요. 어느 날 약방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휘는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한 아이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지요. 저희는 김판술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에요. 휘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겠느냐? 그렇게 해준다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게 해주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렇게 정보 조직 참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김판술의 외동딸 연화가 밤마다 가문의 창고 문을 몰래 여러 쌀과 무명을 훔쳐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연화는 아버지의 악행을 보며 차마 견딜 수가 없었고 조금이라도 죄를 갚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서령은 한양 잠입을 위해 기생집 월향각의 행수로 위장하고 들어갔고 화려한 비단옷 속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긴 채 고관대작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휘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상으로 변장하여 한양 약재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고 김판술이 청나라에서 들여오는 인삼 밀무용 물건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휘가 뒷골목에서 약재 상자들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 하나가 달려와 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아버지 부하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휘가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고 그 여인은 바로 1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촌 누이 연화였습니다. 연화도 휘를 알아보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요. 오라버님, 오라버님이시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휘가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일어나거라. 연화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라버님, 이것은 아버지의 지하 금고 지도예요. 아버지가 모아둔 불법 재산이 모두 그곳에 있어요. 휘가 지도를 받아들며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오라버님, 저를 칼로 삼아주세요. 아버지의 죄를 제가 씻고 싶어요. 그날 밤 서령이 연화를 찾아왔고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살폈어요. 김판술의 딸이라면 믿을 수 없소. 하지만 며칠 뒤 김판술이 연화를 잡아다가 모진 매질을 가하며 휘의 위치를 물었을 때 연화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령이 그 소식을 듣고 연화를 찾아가 상처를 싸매주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제 믿겠소. 우리와 함께 가시오. 휘는 연화가 준 지도를 바탕으로 김판술이 청나라 황실에 보내려던 조공품들을 가로챘고 그것을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백성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도련님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했고 도성 곳곳에 휘의 이름을 적은 벽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월향각에서 고관대작들의 약점을 하나씩 잡아내며 그들이 김판술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김판술은 점점 고립되어 갔지요. 어느 날 밤 휘와 서령이 허가의 약방에 모여 앉았고 휘가 말했어요. 이제 때가 온 것 같소. 김판술의 생일 연회날에 맞춰
최후의 일격을 가하겠소. 서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참새 아이들과 흑월의 생존자들, 그리고 월향각에서 포섭한 이들을 모두 동원하겠어요. 김판수를 의금부로 압송하던 수레가 한양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타나 호송병들을 베어 넘겼고, 수레 안에 김판술은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어요. 그 시각 휘의 사저에서는 서령이 저녁상을 미리 검수하고 있었고,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서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령이 물잔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입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우물에 독이. 휘가 달려와 서령을 붙잡았고, 서령의 피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허가 의원이 급히 달려와 서령의 맥을 짚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청나라에서 들여온 청황독이요. 해독제는 오직 북방 장백산 만년설 속에서만 자라는 빙화뿐이요. 휘가 허가의 옷깃을 붙잡으며 다급히 물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장백산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서령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요. 장백산까지 가려면 열흘은 걸리는데. 서령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휘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으니 백성들을 먼저 구하세요. 그날 밤 대궐에서 급히 전령이 달려왔고 왕의 긴급 어명이라며 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련님, 북방의 청나라 군대가 나타났다 하옵니다. 어서 출정하여 막으라는 전하의 명이옵니다. 휘가 어명서를 받아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것이 김판술이 자신을 서령 곁에서 떼어놓으려는 계략임을 단번에 알아챘지요. 나는 어명을 받들 수 없소. 서령을 두고 갈 수는 없소. 그때 서령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가문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백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 때문에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휘가 서령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령아,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이러지 마. 서령이 휘의 뺨에 손을 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요. 도련님께서는 이미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어요. 휘가 눈물을 흘리며 서령을 허가와 연화에게 맡긴 채 최정예의 기병들을 이끌고 북방을 향해 말을 달렸고,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고개가 돌아갔어요. 휘가 떠나자마자 김판술은 숨겨두었던 살수들을 이끌고 휘의 사저를 에워쌌고, 지하실 입구에 독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지하실 안에서 시력이 점점 흐려지는 고통 속에서도 일부러 비명을 질러 김판수를 안심시켰고, 벽을 두드려 밖에 있는 참새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연화가 서령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령 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서령이 피 묻은 천 조각에 글씨를 적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참새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김판술이 왕실 무기고로 가려 한다고. 서령은 지하실의 벽을 두드리며 나는 소리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들었고, 김판술이 왕실 무기고와 연결된 비밀 통로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무렵 북방에 도착한 휘는 김판술이 미리 매수해둔 첩자들 때문에
보급로가 끊기고 병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령 하나가 달려와 휘에게 서신을 건넸고 그 안에는 서령의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를 적은 글귀가 가득했지요. 휘가 서신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고 함께 들어있던 서령의 손수건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손수건에 놓인 자수 문양이 단순한 꽃무늬가 아니라 적진의 약점을 가리키는 지도임을 알아챈 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서령아, 나는 내가 보낸 신호를 받았어. 기다려라. 한양사저의 지하실에서 서령은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제 비녀를 빼어 화약 저장고의 도화선에 물을 부어 김판술의 화공 계획을 무너뜨렸어요. 김판술이 지하실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서령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김판술은 비웃으며 서령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지요. 한낱 여종 주제의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서령이 눈도 뜨지 못한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도련님, 꼭 살아 돌아오세요. 북방에서 휘는 배신자들을 하나씩 처단하며 군사들을 다시 하나로 모았고 서령이 알려준 적의 약점을 향해 최후의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휘는 칼을 빼들고 병사들 앞에 섰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오. 그리고 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한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소.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칼을 치켜들었고 휘는 말머리를 돌려 적진을 향해 돌격했어요. 수년의 세월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또 바뀐 뒤 안동 김씨 가문의 높은 담장 안에는 더 이상 권력을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아침 햇살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휘는 왕이 내린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서령과 함께 전국의 황무지를 찾아다니며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서령이 무명옷을 입고 마당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고 있었고 휘는 그 모습을 사랑채 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령이 아이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글이라는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옳은 길을 찾기 위해 배우는 것이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고 서령은 한 아이의 손을 잡아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령이 재빨리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휘도 뒤따라 들어갔지요. 서령의 눈매를 꼭 닮은 딸아이가 요람 안에서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아들이 동생을 지키듯 앉아 있었어요. 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동생을 잘 지키고 있었구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동생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서령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휘는 그런 서령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마을 어귀에서는 허가 의원 밑에서 의술을 배운 연화가 약상자를 들고 찾아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 의원님, 어서 오세요.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오늘은 아이들 진맥을 보러 왔어요. 모두 건강한지 살펴봐야지요. 연화는 아버지의 죄를 온몸으로 씻어내듯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진정한 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했어요. 저녁 무렵 휘와 서령이 아이들을 연화에게 맡기고 말을 타고 어디론가 떠났고 해가 질 무렵 북쪽 산자락에 있는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목숨을 건 도주를 했던 바로 그 동굴이었고
이제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작은 묘가 단정하게 세워져 있었지요. 휘가 부모님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편안한 곳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령도 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빛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휘가 서령의 손을 꽉 잡으며 부모님 영전을 향해 말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 여인이 저희 목숨이었고 저희 세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령이 휘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련님, 아니 이제는 날이라 불러야 할까요? 휘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휘일 뿐이요. 당신의 남편일 뿐이요. 서령이 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그때 그 눈보라치던 밤이 마치 어제일 같은데 이렇게 따스한 봄바람을 함께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휘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천천히 풀었고 그 안에는 청룡인장을 녹여 만든 2개의 가느다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령, 이것은 아버님께서 남기신 청룡인장으로 만든 것이요. 이제 가문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약속으로 남기고 싶소. 휘가 서령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서령도 떨리는 손으로 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서령이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도련님,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던 그 약속, 이제는 사랑으로 지키겠습니다. 휘가 서령을 끌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우리 함께 100년을 살아가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데 길가에는 온갖 들꽃들이 만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과거의 피비린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환호로 맞이했고 아이들이 뛰어나와 휘와 서령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나리, 서령마님, 어서 오세요. 휘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서령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문의 깃발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신분의 벽 없이 함께 모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연화가 휘와 서령 곁에 앉아 술잔을 따르며 말했지요. 오라버님, 서령 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휘가 연화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연화야, 너도 이제 내 길을 찾았구나.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용서란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가득 떠올랐을 때 휘와 서령은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휘가 서령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지요. 서령, 우리가 지켜낸 것은 가문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었소. 서령이 휘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도련님, 지혜로운 여인이 칼을 갈아 지킨 것은 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였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웃음을 나누었고 그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멀리서 서령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도련님,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조선시대 복수극이었던 이야기가 사랑과 희망, 새로운 시대로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는 클로징 멘트를 작성해야겠습니다. 듣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요. 눈보라 치던 그 밤, 어린 도련님을 업고 담장을 넘던 서령의 맹세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복수는 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품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고, 진정한 강함은 적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지요.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지켜낸 휘와 서령의 이야기는 권력이 아닌 사랑이, 복수가 아닌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문의 깃발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늘도 손을 맞잡고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